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2급 제5과목 심리상담입니다. 지금까지 심리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상담의 실제에 대한 그 학습을 쭉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12강으로서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금까지 집단상담과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학습 문제상담, 그리고 진로 직업상담, 중독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문제별 상담을 끝으로 그 상담 이론의 실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특수문제별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제별 상담은 위기상담과 그 위기상담의 자살과 외상, 위기 개입의 상담, 만성 정신질환 재활치료와 사례관리, 성문제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 전화상담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기상담의 개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자원이나 방법으로 이미 어떤 문제를 평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심각한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하는 이러한 상태를 위기라고 합니다. 자, 위기는 그래서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발달적인 위기, 상황적인 위기, 실존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그 위기를 분류하는데요. 발달적인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다 겪을 수 있는 위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이나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데요. 발달 과정상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에서 오는 뭐 부적응 문제나 결혼 생활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간간히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발달적 위기를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적 위기인데요. 같은 말로 우발적 위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원이라고 믿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태로 상실이 되죠. 갑자기 누가 죽었거나 내 자녀나 부모가 사망했거나 금전적으로 급하게 뭐가 상실되었거나 이런 경우죠. 그리고 뭐 강간을 당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이런 상황적으로 어떤 불발의 상태 이런 상태를 위기가 상황적 위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존적 위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이나 책임감, 독립성, 자유,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 그런 이슈에 동반되는 갈등이나 불안 이런 거와 관련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존재적인 그 자체에서 오는 위기인데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부모가 더 이상 나는 삶의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위협받는 이런 위기를 실존적 위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적 위기인데요. 자연적 재해나 뭐 급작스러운 어떤 그 재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게 겪고 있는 전염병, 그 다음에 기름 유출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환경적 위기라고도 합니다.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신체적이나 정서적이나 행동적 이런 반응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는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우선 식욕의 변화가 오겠죠. 급작스럽게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두통이 오거나 성적 충동의 상실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중의 변화가 가져올 거고요. 계속적인 불면증, 위궤양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증상들일 것입니다. 정서적인 반응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늘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쓸데없는 적개심이나 분노감,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는
또는 이제 그 나의 감정이 심하게 떨어져 내려가는 우울감, 이런 것들, 회피, 공황, 죄의식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동적으로는 따라서 주의가 집중되지 않고 계속적인 과거에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습관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강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에 손을 댄다거나 빈번한 이제 환각제 등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행동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곤란은 그 위기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위기를 겪을 때 나타나는 발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위기를 겪으면 그 사건이 나타나겠죠. 생기겠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분명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자녀가 죽었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외상, 즉 외적인 스트레스 사건들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부적에서 오는 압박감 또는 재앙적인 어떤 급작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혼란해지겠죠. 내가 이제 늘 습관대로 행해지는 이러한 환경 쪽에서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개인마다 따라오는 주관적인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취약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은 늘 이제 변화되었을 때 제자리로 찾아 돌아오려고 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항상성이 불균형 상태가 초래된다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들쑥날쑥하는 이러한 불균형들이 초래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려는 이러한 단계를 이제 맞게 되고요. 그러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뭐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취약한 상태, 불균형이 이제 바뀌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단계가 바로 촉진적 요인인 거죠. 예를 들면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그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혼과 동시에 신체적인 어떤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예상한 것도 어떻게 내가 유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신체적인 병을 앓게 되니까 뭐 신경질적이 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되면서 가족과의 그 예민한 갈등, 그 관계를 겪으면서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특히 가족 내에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청소년 자녀가 가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위기가 이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기가 또 다른 어떤 촉발적인 사건을 촉발하게 되고 이런 요인들이 또 다른 위기를 낳게 되는 이러한 촉진적인 요인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위기 상태를 맞게 되는데요. 격심한 정서적 혼란 상태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촉진적 요인으로 한 가지 위기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발달하면서 위기가 겹쳐지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이나 절망, 분노, 주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동반하게 되겠죠. 이런 증상들은 약 4주에서 6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 위기의 단계인데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 겪고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위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죠.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는 이러이러한 위기의 상태구나. 그러면서 이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변화를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처 능력으로 예를 들어 아까 그 촉발 요인으로 이혼을 했고 병이 생기면서 관계가 어긋나고 뭐 자녀가 가출하게 되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대로 아니면 가출한 자녀를 설득을 해서 집에 귀가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죠.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극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증진될 수 있는 이러한 재통합 단계로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위기 발달 단계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살과 외상입니다. 보통 우리는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먼저 자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살은 우울하거나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한테만 한정된 거 아니에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더 이상이라는 말이 딱 맞겠네요. 절망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의 시도 비율은요, 여성이 시도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것은 남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여성이 아무래도 죽음이라고 하는 시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고요. 남성은 정말 딱 죽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자살의 비율을 보았고요.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요. 그 위험 인자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렇게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요소들, 위험 인자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은요,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요. 또한 대처 기술 또한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욕도 없고 활기도 없고 활동력도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기도 해요. 반면. 그리고 이제 약물 남용이 병력이 있는 경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기보다는 자살 사고겠죠.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행동 장애가 생기고요. 과거 치명적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을 경우, 조금 전에 말한 자살 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기장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죽고 싶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자살이란 이야기를, 죽음이란 이야기를 자주 쓰고요.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어떤 사인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하는 위기 개입이나 그 상담 방법으로는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임상 면담을 실시해야 되겠죠. 1대1 이제 대응 면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의도를 유보하는 청소년, 자살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시도하려고 했고 시도했던 청소년이라면 그에 대한 강점이나 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행동의 변화나 이것보다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 계약서 내에 이런 이제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생명존중 계약서라 그러죠. 이걸 따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한을 또 작성을 정해 놓는 것 또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요, 학부모나 주위,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주위의 교사, 어떤 사회적인 지지 체계에 있는 교사가 되겠죠. 학교라든지 뭐 복지관이라든지 등등 교사에게 예방 전략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 의도를 유보하는 사람이나 청소년이면 구체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묻고 자살에 대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탐색해야 됩니다. 이거를 쉬쉬하고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외상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전쟁이나 고문이나 뭐 갑작스러운 사고나 내가 예의치 못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손상 또는 생명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동반한, 수반한 그러한 사고를 겪은 뒤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어떤 손상이 바로 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사건 후에 계속적인 재경험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실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행동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을 통해서 계속 재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제 그런 상황이 보인다거나 언뜻 그런 말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겠죠. 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장애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런 외상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외상은 특히나 이제 그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가족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 경험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가족 구성원, 특히나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구성원을 상실했을 때 비의 반응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일정한 단계가 보통 보여지는데요. 처음에 신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옆에서 함께 살던 가족이 상실되고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다가 죽은 사람의 기억에 이제 계속 휩싸이게 되죠.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 생각에 휩싸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죽게 만들었다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비의 반응인데요. 그러면서 나도 따라가리라. 이제 이러면서 적의 반응,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살리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본인도 따라가려고 하는 자살이나 자해 이런 것들의 충동 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적인 어떤 행동이 곤란해지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단계들의 비의 반응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상실감에 대해서 애도 상담이라고 합니다. 한때 이제 우리가 세월호 가족 상담을 할 때 대대적으로 이 애도 상담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제 따로 수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그런 지침을 받고 그럴 때 절대 이제 뭐 슬퍼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 이제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들 지침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옆에 있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면에 병적인 비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들이 지체되거나 계속 연기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왜곡된 비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나 자해 등의 충동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세나 자해 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병적인 반응, 비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 장애 발생 시 이번에는 신체적 장애 발생 시예요.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신체적인 장애가 생겼어. 그랬을 때 적응하는 단계는 처음에 충격을 받겠죠. 그러다가 부정할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런데 이 부정 단계는요.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용될 수 있어요. 왜 너무 막 무력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로 작용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어 장력이 나중에 이제 이런 심리적 적응 단계가 마무리되면서 회복 과정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정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의 단계가 지나면서 우울해지죠. 내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겼네. 이렇게 더더군다나 심각 정도에 따라서 우울 정도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독립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간호, 재활 이런 노력들이 가능해지면서 이건 나타나는 반작용입니다. 나 혼자 이제 어떻게 살지, 살아서 뭐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쌓여지면서 자신의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다루었던 먼저 지금 가족 비애 반응과 신체 장애를 입었을 때의 그 외상을 입었을 때의 그런 반응들을 봤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은 무엇이냐? 이제 이 증상들은요. 어떠한 사건, 외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나타나거나 한 2주 정도 나타나면 그건 급성입니다. 심지어 1년 이후에 1년 이후가 지난 다음에 그전에는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런데 1년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 현상, 뭐 기억이 뭐 이제 잠시 없어지거나 공황 발작,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지각 이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러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PTSD의 어떤 치료에 효과적인 것은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 체계 치료라고 하는 TST를 적용합니다. 단계 기반적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했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이 트라우마 체계 치료의 원리는요. 무너진 일단 자신의 어떤 그 체계들을 조정하고 복원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안전을 먼저 분명하게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트라우마를 위해서 치료를 해야지라고 하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자원으로 작업을 시작해야 되고요. 특히나 현실에 맞춰야 되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에 맞춰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A씨, 자살 전조 신호랑 거리가 먼 거네요. A씨는 자살을 시도했었대요. 근데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미수에 그쳤네요. 사실 그동안 A씨는 가족들에게 많은 사인을 남겼네요. 그래서 가족들은 근데 눈치를 못 챘고 눈치를 챘다면 뭐 알아차렸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자살 기도를 예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알았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행동이랑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끼던 물건을 동생에게 줬대요. 맞죠? 항상 어떤 전조 증상 사인이 있다고 했죠. 전보다 식욕이 떨어졌다. 공연이 들떠서 말을 많이 했다.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기분이 다운돼서 말수가 적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비애 반응이네요. 처음에 신체적 고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죽은 사람과 기억에 휩싸이고 죄책감이 들면서 내가 왜 그를 살리지 못했을까? 나도 따라 죽으리라. 저기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행동의 곤란 단계가 일어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자, 사별 경험, 비애 반응이죠. 이런 사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아동이네요. 뭐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가 잃었던 이런 아동이 되겠네요. 이 아동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2번 지문을 볼까요? 내담자와 자살금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간 제한을 명시해야 동의보다는 시간 제한 없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살 계약서, 생명 존중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는 거 효과적이고요. 거기에 따른 분명한 시간 제한을 조건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4번 지분 같은 경우에 사별 경험을 한 아동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들의 부모와 함께 그 아동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부모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이제 그만해.
이제 안 그래도 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아동을 도와주고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이제 그 방법들을 지도하는 것이죠. 자, 신체적인 발생 때 장애가 일어났을 때 흔히 심리적 적응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에 1번 지문입니다. 외상 자체에 대한 부정 나타난다고 했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왜 나한테 왜 뭐 이렇게 이제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부정 이건 아니야 뭐 이런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것은 방어 기제이면서 나중에 회복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맞지 않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체계 치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TST, 원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3번에 보면 최대한 자원인데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기 개입의 어떤 그 위기에 대한 개입과 상담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 자신의 어떤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이 현재 균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특유한 반응과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법칙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이제 급작스럽게 바뀌었으니까 나름의 규칙들에서도 또 이상 반응들, 이상 법칙들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원조하는,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서 조력하는 이러한 활동이 위기 개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의 목적이나 원리를 보면요. 위기 또한 삶의 정상적인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감정을 깨닫게 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즉각적인 욕구에 주목하는 거죠. 어떤 내담자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돼요. 라기보다는 즉각대로 그런 반응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수용해 주면서 즉각적으로 그 감정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담자마다 위기를 독특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딴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기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위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줌으로써 독특한 것으로 보고 반응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개입할 때는요. 과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담의 과정의 단계를 보시면요. 위기와 개인적 어떤 차원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서적이나 인지적인 현재의 상태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능한 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입할 건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건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른 실행을 이제 그 실행에 대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되었는지 평가에 대한 계획 또한 세우는 것이 위기상담 과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만성 정신질환 재활 치료와 사례관리. 요즘에 이제 이 사례관리에 대해서 종종 이제 그 출제가 되어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요즘뿐만이 아니라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학습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만성 정신질환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장애라 하면 정신기능의 이상을 나타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죠. 그런데 이러한 장애가요, 3개월 이상 발생 경과와 또는 회복이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만성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 및 관찰이 요구되어지는 질병을 만성 정신질환 장애라고 합니다. 자, 이전부터 이제 거론되어지는 건데요. 정신질환자를 관리시설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즉, 탈시설화 해야 된다. 라고 그런 운동이 전개되죠.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이 옛날부터는 됐지만 대안이 없었죠. 탈시설화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결국은 사회에서 수용하고 사회에서 이제 돌볼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실행하고 있죠. 탈시설화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약물요법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격리하거나 구속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격리나 구속의 필요성을 줄게 하면서 약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무조건 격리나 구속을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누가 보호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는지, 그리고 가족이 옆에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가족이 없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잘 챙겨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든요. 폭력적인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시설화 관련된 문제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치료가 요구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ACT라고 하는 어떤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많이 요즘에 개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 모형을 3단계로 지금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요. 손상과 장애, 사회적 분리. 자, 손상이 가장 심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상은요, 심리적이나 생리적이나 해부학적 구조에 있어서 기능의 손실이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약물치료나 정신치료 등의 손상의 경감에 초점을 둔 의학적인 심리적 치료입니다. 손상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어떤 완치가 되기 힘든 이런 어떤 아예 기능적인 어떤 손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활의학의 측면으로서 신체 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르긴 하지만 자신의 능력 발휘에 있어서 이제 장애를 당하는 경우지만 어쨌든 재활 상담이나 일상생활 기술 훈련, 역할 훈련 등에서 개인이 능력 개발이나 환경 차원에 초점을 두어서 임상적으로 재활이 가능한 이러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분리라고 하는데 핸디캡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죠.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손상이나 장애에서 야기되는 것. 따라서 사회활동에 약간의 제약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에서 제약을 받는 또는 방해를 받는, 따라서 개인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로서 취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손상이나 장애 같은 경우에 기능적인 어떤 불편함이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의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사회 자원과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의 총체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의 목적보다는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의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일반적인 상담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접수를 통해서 이제 그 내담자의 어떤 상황을 사정하게 되죠.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그 달성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에 맞는 기간을 선택해서 연결해 주면서 잘 그 상황이 어떻게 그 되어져 가는지 점검하고 총괄하고 그러한 관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평가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인데요.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 상담 현장에서는 상담의 어떤 일면보다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어떤 그런 그 용도로서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모형 3단계입니다. 손상과 장애, 핸디캡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핸디캡, 사회적인 불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불이익 단계에서 발생하는 예로 적합한 것은 제가 이제 취업이 안 된다는 거 정도라고 아까 단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환각이나 망상이 나타나는 것은 손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심한 단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상생활 기술이 부족한 정도는 장애의 단계가 되겠고요. 이 단계에서 조금 이제 그 낮은 핸디캡은 취업이 안 되는 정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성 정신장애 환자를 위한 정신재활치료의 사례관리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목적으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키워드는요, 서비스의 조정 통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해주고 그 다음에 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주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문제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제는요, 성폭력과는 조금 다른 상담입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내원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입니다. 상담자는요, 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 또한 잘 자각하고 있어야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 하면 이제는 많이 이것이 이제 그 오픈되어지고 뭐 그렇게 이제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기어처럼 말하면 안 되고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치부되어져 왔었잖아요. 심지어는 학교 현장에서도 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그런 걸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이런 걸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내담자와 성에 관련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같은 경우에 있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죠, 충분히. 이런 경우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 문제에 관한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접적인 질문을 상담자한테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숨기죠. 그러면서 이 상담자가 제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딱 눈치를 채고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담에 대한 기술들이 이제 나오겠죠. 뭐 직면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사실은 뭐 자신의 어떤 한계가 넘어서면 내담자랑 의논해서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거나 이런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상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원리는요. 상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일단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태도로 수정해야 되는 거죠. 자,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일단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반영해 주면서 진지하게 그걸 이제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성폭력 피해자는 그 피해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자체가 손상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신시켜 줄 필요성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처음에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단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크게 이제 그 6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내담자는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감이 생기게 되는 이러한 처음에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하게 되죠. 이건 꿈일 거야. 나에게 생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의 단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그러한 원리 아닐까요? 이건 심한 그리고 외상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심한 우울감, 죄책감,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해자는 스스로 비난하거나 수치스러워하고 잘못된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시키겠죠.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자해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심한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가 지나면 공포와 불안감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죠.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등으로 악몽을 꾸거나 자신에게 나는 이제 치명적인 나에게 약점이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여기서 악몽을 꾸거나 뭐 이런 증상들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일 수 있겠죠. 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만나려 하지 않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감 때문에 불안하고 마치 나를 모든 사람이 나를 다 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공포나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분노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때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신을 포함해서 전문가나 심지어 관련된 상담자, 주변 사람, 가족 모두에게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당한 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너무 죄책감이 생기면서 불안한 단계에 넘어서면서 이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이런 단계에서 이제 그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단계인데요. 특히나 이 마지막 단계 자신을 재수용하는 단계에서는 절실하게 어떤 그 상담이나 주위에 어떤 그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폭력 피해 경험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한 이 성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이러한 단계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이런 성폭력의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과연 없어지거나 마무리가 될까요? 굉장히 심한 어떤 외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후유증의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
있어서 상담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우선 그 어떤 모든 상담에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라포를 그러니까 치료 관계에 있어서 그 형성에 힘써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 상황을 탐색하고요. 그 호소하려고 하는 문제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모든 내담자들이 관련된 내담자들의 호소 문제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분노가 넘쳐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지만 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 문제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불안 감소를 위해서 일단은 신체적인 이완 기법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이완되면 모든 감정적으로 감정이 정화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요. 그래서 수치심과 관련된 모든 감정들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에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일단 수용해 줍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상담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상담 초기에 피해자의 가족 상황과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돼서 뭐 혹시 임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성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 심리치료가 필요한데요. 필수로 필요한 과정이겠죠.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적절한 심리치료가 필요하죠. 연령에 따른 어떤 그 치료 방법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지적이나 행동적인 거나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발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치료 초기에는 어머니, 보호자가 같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언어나 행동 같은 경우를 충분히 발현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보조도구, 도구 같은 거, 특히 신체 인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폭력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잘못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폭력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해 라는데 통계를 보면 성폭력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통계가 발표되고 있죠. 그리고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아니죠. 그리고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범은 정신병자다. 모든 강간범은 멀쩡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강간은 폭력이 아니고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라고 하는 이상하고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오해를 인지를 하고 충분히 성에 관련된 어떤 그 인식들을 지각하고 상담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관련 상담에서 상담자 태도로 적합한 것입니다. 내담자가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문제가 상담자의 영역을 넘어설 때는 성 문제 전문가에게 당연히 의뢰해야 되겠죠. 모든 상담자가 모든 영역에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가 느껴질 때는 언제든지 그 영역에서의 전문가에게 내담자의 상의 하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성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에서 초기 단계입니다. 그것으로 옳지 않은 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아까 제가 내담자 중심으로, 내담자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자신이 당한 어떤 피해라든지 그때 상황에서의 어떤 그 힘든 감정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상담자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문제와 상통하는 문제인데요. 내담자가 성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감정을 갖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보면 맨 밑에 지문 볼까요? 강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의 첫 단계 목표는요. 우선 신뢰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적 관심사를 처리하고 지속적인 상담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전화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그 주된 주제가요. 객관적인 정보나 전문 지식이나 위로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의 주 목표는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의뢰, 이제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의 특성은요.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례적인 거이니만큼 정확한 구조화가 필요하겠죠. 네. 우리나라의 전화 상담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자살을 비롯한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한강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는 다리에 있는 그 공중전화 있었죠. 그 공중전화에 있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자살의 확률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자살을 비롯한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처음에 우리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차 일반적인 문제나 목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화 상담을 어떤 봉사 차원에서 임했을 때 초등학생도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전화 상담의 중요한 과제는요. 호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를요.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단회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행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 상담이 효과적인 내담자를 보면요. 부끄러움이 많거나 아무래도 내 대면 상담을 꺼리니까 전화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상의 이유로 직접 이제 내방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전화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이제 전화 상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전화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고도의 특히나 자살과 관련된 위기 개입의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을 시도할 때 어떤 전화를 하게 될 경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놓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토대로 구조화하면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화 상담에서 중심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요. 위기 대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것이 전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대처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위험도를 측정하는 그 도구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몇 마디의 말과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 체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도구를 통해서 어느 조항에 몇 개가 해당되고 그럼으로써 그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전달하고 그다음 목표를 이해시키고 전달함으로써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살 방지 센터에서 긴급한 자살 상황에 대해서 걸려온 전화는 이제 전화에 대해서 효과적인 행동 요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를 앞에다 놓고요. 전화 건 내담자 사람에게 자세하게 질문을 통해 가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전화 상담자는요 먼저 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유형과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을 교육을 받는데요. 그럴 때 제외하고는 먼저 절대로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내담자들의 유형
그다음에 문제 유형, 이런 상황 점검표, 평가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요. 이제 그러니까 다내기 상담을 위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상심리사 2급 제5과목 심리상담에 대한 모든 내용의 학습을 마쳤습니다. 심리상담 그 과목은 심리상담에 대한 제1혼과 심리상담 이론의 실제 두 가지의 큰 틀에서 내용을 진행하는데요. 심리상담의 모든 그 관련 이론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부터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로저스의 인간중심, 행동주의, 형태주의, 실존주의, 교류분석 등의 여러 가지의 심리상담 이론을 토대로 학습을 해보았고요. 굉장히 많은 상담 이론들이죠. 그래서 학습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상담 이론인데요. 이러한 그 실제적인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들이 무엇이 어떻게 필요할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제 이론들을 숙지하지 않고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라고 하면 특히나 고도로 훈련되어진 상담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상담 이론을 토대로 그것을 각 다양한 내담자들을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도록 적용하면서 또 각각의 유형이 가진 상담의 특징에 맞춰서 상담을 실시하는 유용하고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12강에 맞춰서 장시간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또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